경남 통영의 시민문화회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통영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인 윤희상의 음악이 고향의 첫 선을 보이는 날. 유족으로는 윤희상 씨의 큰딸 윤정 씨만이 참석했다. 음악회를 앞두고 세간의 관심은 윤희상 미망인 이수자 씨의 귀국 여부에 모아졌다. 30여 년 만에 귀향이 이루어질 듯 기대를 모은 것도 잠시. 이수자 씨는 끝내 입국을 거부하고 말았다. 이수자 씨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국 방문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수자 씨는 남편 윤희상이 별세한 뒤 베를린 교회의 빈집을 혼자서 지키고 있다. 간첩이라는 낙인을 평생 지우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남편. 이수자 씨는 남편이 관련되었던 이른바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대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듣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저는요, 크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기피 인물로서 되어가 있는 것을 법적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제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 없는 그만큼 많이 우리 민족이 남겨놓은 유산이 그 작품을 봐서도 그것이 과거에 그런 관계였던 것이 참 유감이었다는 말 한마디 필요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문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항소 이유서 한번 이거 관해서 말씀하신 적 없으시고요? 없지요. 남편이 타계한 뒤 부인은 남편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꾸러미를 발견했다. 지난 30년 동안 윤희상 씨는 당시의 재판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간직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 자신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담은 CIA의 비밀 문건까지 수집해두었다. 꼼꼼히 밑줄 치고 메모까지 하면서 윤희상 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평생 그를 괴롭힌 상처들을 헤집고 그가 밝혀내려 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동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해남 적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폴란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 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자는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북한 괴뢰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간첩 행위를 비롯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온 사상의 유포와 민심의 소란을 꾀해왔습니다. 1967년 7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 이른바 동백림 사건이 터졌다. 유럽의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평양을 왕래하고 공작금을 받았으며 서울대 서클 민비원을 국내 연계 조직으로 하여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들이 대부분 최고 인텔리였던 데다가 프랑스 화단에서 인정받던 화가 이응로 부부와 독일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 윤희상 부부까지 끼어있어 사건은 한층 충격적이었다. 근데 안기부에서는 정부 쪽, 그러니까 그땐 중앙정보부죠. 다 그렇게 갖다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 자기대로 군비대로 발표를 했는 거죠. 그 자술서, 누구든지 잡혀가면은 자술서라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술서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썼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각자의 자술서를 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 그리고 그것을 제 손으로 옮겨 써라 이겁니다. 그거는 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 거짓말이죠. 이거는 말이에요. 저희 경우 말이죠. 사건 관련자들 상당수는 지금도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당시 중정수사과장이었던 이용택 씨를 찾아갔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나지 않는다는 그에게 과거의 판결 자료를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게 했다. 그럼요. 그거는 본인들이 가급적이면 간첩 사건에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러지 없는 걸 지금 부를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않은 행위, 또 자기가 하지 않았던 말, 이거를 부풀어서 그 진술할 태도는 없어요. 그거 다 있던 얘기였고, 난수포 중에는 이게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수치로 써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소금물에 담가야만 그 숫자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일회용이죠. 이용택 씨 주장대로 당시 수사 발표에서는 북한 방송 청취용 라디오와 난수표 등이 증거물로 공개된 바 있다. 사건 공소장에도 북한으로부터 난수표와 암호문을 건네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공작원의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는 이 공소장의 주인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주력 수사 지금 없어요. 예? 잠깐만요. 예? 예? 여보세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조모 씨는 한사코 취재에 응하기를 거부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섭외 끝에 어렵사리 털어놓은 그의 증언. 그때 당시에요. 이렇게 뭐 난수표랄지 이런 것들을 받고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진짜로 여기 가져오신 겁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갖고 와서 그냥 묻어뒀다가 그냥 끝내버린 거죠. 이용택 과장이 그렇습니까? 예. 뭐 그거 이용택 과장이 이게 뭐 맞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있겠어요. 갈수록 오리무중이었다. 일각에서는 동백님 사건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몇몇은 북한으로부터 난수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알아보기 위해 주요 무대였던 독일로 갔다. 네. 아유,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오늘 아침에 오신다고 해서 정신해놓고 계속 기다렸잖아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동백님 사건 이후 독일로 귀화한 박성옥 씨 댁이었다. 아니, 들어오세요. 먼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그게 도대체가 그것이 프로로 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박성옥 씨조차도 선뜻 입을 열기 거북해 했다. 자신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분단된 나라에서는 말 한마디로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체험을 통해 깨닫고 있었다. 독일 파견 광부였던 박성옥 씨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털어놓는 사건의 발단. 이 사건화된 동기가 뭐냐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여기 특파원이 나와 있었어요. 이계영이라고. 그 얘기 들었습니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체코 체육대회에 나갔다가 시점됐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 미스테리로 그냥 남아있다. 미스테리 남아있죠. 예. 그것이 임석진과의 관계입니다. 임석진과의 모질의 동창이라고. 예. 그러면 이기양에는 여기 기자로 나와 있고 특파원으로. 임석진은 솔직히 말해서 호수 책임자예요. 응? 그 사람은 일찍이 북과의 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관계를 텄고 또 북에서 그 사람을 신용했고. 67년 4월 체코 프라하에 취재차 갔던 조선일보 이기양 기자가 실종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기자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이 사람이 동백님을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동백님을 여행을 해가지고 동백님은 북한 대사관에 들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리고 왔다는 이 사람이 이제 이기양 씨가 이 얘기를 해서 이야기 주소를 해가지고 그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도덕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알려져가지고
그런 비슷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한국을 귀국해가지고 서독에서 공부를 마치거나 광부로서 근무를 끝나고 돌아간 사람도 몇 명 있다. 이래서 그 리스트 중에 임씨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양 실종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불안해진 사람이 있었다. 이기양의 절친한 대학 동창으로 이기양을 북한 대사관에 소개했던 독일 유학생 출신 임석진 씨였다. 67년 5월 19일 임석진이 택한 방법은 청와대를 찾아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을 고하는 것이었다. 대공 혐의자가 대통령에게 자수한 최초의 사건. 동백님 사건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세월이 흘렀다. 동백님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석진. 그러나 제보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그는 당시 재판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그가 이중 스파이라는 소문도 들려왔다. 소문과 추측이 무성했지만 지난 30년간 임석진 씨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다. 지방의 한 세미나장에서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국내 해결 철학의 태도로 자리 잡은 존경받는 철학 교수. 임석진 씨는 우리의 취재 요청을 몹시 곤혹스러워했다.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밖에 나가실까요? 시원한 데서. 복도를 빠져나오는 동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무수한 생각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관련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그 용단을 누구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봐야지.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 박 대통령하고의 접촉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게 어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계기가 됐다. 유학생 임석진 씨가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처음 방문한 것은 60년 4월 4.19를 맞아 국내에서 통일 논의가 무성할 때였다. 그로부터 3년 뒤 그는 북한 노동당에 가입원서를 쓰게 이르렀다.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뭐를? 노동당 입장을. 베를린에서. 이거 한 장, 종이 한 장, 앞뒷장으로 돼 있는 거. 이래저래 비밀당원이니까 이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인만 하래요. 당시 독일인들은 분단된 뒤에도 동서독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한국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해 그리 큰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현지 한국인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대해 가지는 인상은 적대감보다는 동질감에 가까웠다. 그 우편함에 칼라 화보가 계속 날라 들어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북한의 칼라 화보가요? 그렇지. 그때 우리 남한에서는 칼라로 무슨 잡지다 화보를 찍는다는 건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렇게 선전공세가 시작됐었어. 북한은 50년대 후반 이후 해외에서의 선전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북한은 전후 폐허를 딛고 고도 성장을 이루던 부흥기였다. 그들은 한국 유학생과 광부들 앞으로 북한의 발전상과 통일 방안을 선전하는 칼라 화보와 우편물을 보내왔다.
더구나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에서는 한국 교민들이 찾아오면 언제라도 융숭하게 대접해주곤 했다. 당시 남한의 경제 사정은 북한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남한의 철강 생산량은 북한의 20%, 전력은 30%,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60%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외화 벌이를 위해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은 가난한 반쪽 남한의 자화상이었다. 6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는 약 4,200여 명. 광부들의 대다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들이었다. 육체 노동에 익숙치 않은 신참 광부들은 시간의 근무까지 하면서 수입의 3분의 2를 가족들에게 송금하곤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북한은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거, 외국에서 흐름이 제일 남북 갈라지는 흐름이거든.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물어보고 노스코리아는 잘 간다 그러더라. 사우스코리아는 못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발이 생긴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린 큰 일이 돼야 된다. 60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한국 학생들이 모여갖고 우리 이게 따분하게 이게 뭐냐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그러니 우리 그 동백님 가서 그 놈들한테 가서 얻어먹자 말이죠. 자꾸 죽기 돼요. 그래서 난 가면 죽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래갖고 안 가려고 하는데 잡히면 혼자 잡혀. 우리도 다 같이 잡히면 잡혔지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집단 행동하자 말이에요. 해갖고 자꾸 정말로 뭐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그럼 가서 얻어먹자 말이야. 해갖고 그래갖고 또 세 번째 또 간 겁니다. 음악가 윤희상 씨도 이 무렵 북한을 다녀왔다. 작곡의 모티브가 되는 고구려 벽화 사신도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내가 이 그림을 보러 가기 위해서 봤기 때문에 1963년입니까? 이북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소위 동문염 사건이라 그런 게 생겨서 이 그림 때문에 사실 사형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북한 대사관이나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대개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그걸 알면서도 북한은 왜 이들을 초청한 걸까? 친북 세력을 좀 늘리고. 그렇죠. 그러지. 국내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중에 그 북한 측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 거점을 확보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뭐 정말 공작원이지. 아니고 하여간에 동조 세력으로.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비용을 들여가면서 평양으로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그 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들은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어디 가야 거울 타고 북한의 의도가 어땠든 현지 한국인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이산가족 상봉이었다. 이응로 화백도 인민군으로 끌려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2차례 방문했다. 초조하게 아들의 회신을 기다릴 무렵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 문화유공자를 초청하니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오라는 것이었다. 은밀한 체포작전이었다. 대사관에서 왔었죠. 대사관에 공사가 왔었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왔으니까 공사를 또 열심히 믿었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나도 가고 왜 나는 초청을 안 했느냐 할 테니까. 이제 그러니까 초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한 수법에 우리가 바보처럼 걸린 거지 뭐예요. 훗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백림 사건 체포작전을 회고록에 남겨놓았다. 중정에서 파견한 공작반은 일제히 체포작전에 들어갔는데 사회적 지위에 따라 A, B, C급으로 검거 방법도 달랐다. 나는 작업하고 밤에 10시에 나오다가 정문에서 대사관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야. 영상가 하고 넘어가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대형님이 이제 같이 따라온 놈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차에 실렸어요. 헐레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대사관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벌써 나를 거기서부터 납치해 갔는데 말하자면 납치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세 사람이 세 대씩 나눠 타고 제각기 이제 함부르크로 가는 겁니다. 함부르크 공항으로.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여권을 다 만들었어요. 벌써 보니까 제 여권을 대사관에서. 그래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공항에서. 그 이제 그거 받아갖고 이제 개찰구 통과했던 거죠. 이민국 통과했던 거죠. 임석진 씨가 제보한 뒤 50여일 만의 일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외국에 있는 교민을 검거할 때 현지 수사당국에 의뢰해야 한다는 관행을 어기고 관련자들을 강제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데려왔다. 이것은 훗날 주권 침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그들이 끌려온 곳은 중정 취조실이었다. 여기서는 ABC급이 따로 없었다. 감상적인 통일의식이나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든 혈육과 만나기 위해서든 구분이 없었다. 북한 측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대역 죄인이었다. 방에 들어가니까 몽댕이가 막 두 개가 이런 게 있기에 아이고 이걸로 맞아 이거 나 큰일 났구나 막 벌써 예감이 말이죠. 딱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수사관인지 누가 오더라고. 오더니 또 종이 가득 가져오고 볼펜 가져오더니 저들은 이제 또 왜 동백님 갔다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어때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몰쩍 모르는 놈이 어디냐고 말이야. 아 그러더니 틀겨 패기 시작하는데 아이구나 아주 죽을 뻔한 거죠. 죽을 뻔한 거죠. 정직하게 제가 이 얘기해서 내가 안 보는 데서 또 밑에 사람들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것이 강제 수사입니다. 고문하는 가혹한 행위하는 거. 특히 이런 사상범들은 가혹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밖에 자백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매달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로 위에서 붓고 수건을 얼굴에다 달아놓고 붙여놓고 위에서 물로 부으면 기절하죠. 그리고 지독한 고문을 당했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그 동백님 한번 갔다 왔는 게 뭐 그래 죄가 되느냐 하는 얘기, 죄의식을 안 갖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이래서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예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차질이 있었던 게 뭐냐, 수사의 제일 큰 차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심 인물인 윤희상 씨가 자결을 하려고. 도저히 그 모욕감을 갖다 견뎌나갈 수가 없었어. 자살하려고 했죠. 어떻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세 사람이 지키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젖들이, 유리젖들이 묵은 걸 가지고 머리로 쳤답니다. 쳐니까 몇 번 치니까 정신이 없어지더랍니다. 근데 한 번 쳤을 땐 피가 흘렀어. 피가 여기다 다 흐르는 걸 갖다가 손가락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다 쓰고. 중앙정보부의 과잉 수사는 엉뚱한 사람까지 동백림 간첩단의 일원으로 만들었다. 몇 해 전 착고한 천상병 시인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다. 그러니까 그냥 대소변을 이렇게 쌀 정도로 그 신경도 그래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다리를 주무시다가도 몇 번을 이렇게 그냥 탁탁
이렇게 하면서 막 들면서 놀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리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눌러서 쓰고 굉장히 그때는 심했어요. 굉장히 정기 고민 네. 느낌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고문을 시키는데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천상병 시인은 한동안 행여병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신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다. 동백님 사건과 관련된 천상병 시인의 죄목은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와 형법상의 공갈죄. 친구인 강빙구가 북한 인사와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술값을 요구하고 돈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천상병이 대학 동창 강빙구한테서 술값을 받았었나 보다라고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었지만 매정한 시대는 그의 문인다운 기행마저도 용납치 않았다. 내가 정기고문을 2번을 당했으면은 아기를 낳았을 텐데 3번이나 당해서 아기가 없나 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정말 그 정기고문 당하셨을 때 그 이야기는 뭐 당신들도 당해보시오. 죽습니다 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말 심하게 당하셨던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는 유럽에서 송환한 관련자들을 구속함과 동시에 국내 연계 조직으로 서울대 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를 검거했다. 동백님과 연계되어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였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는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된 교내 합법 서클이었다. 중앙정보부는 이 서클의 지도교수인 황성모 씨가 독일 유학 시절 북한과 접촉한 간첩이라고 전제하고 민비언은 간첩의 지령을 실천한 학생 조직이라고 발표했다. 제일 중요한 건 6.3 사태 때 주도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이 민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학생운동에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후배들하고 술만 마신 건 아니고 사실상 3.24 데모에서 6.3 데모까지는 저나 박범진이 그 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문기자임을 잊어버리고 데모에 깊이 관여하고 우리가 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해 6월 8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6대, 7대 국회의원 선거예요. 근데 그때 부정선거 시비가 아주 상당히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 부정선거 규탄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공화당 정부가 그 부정선거 시비를 갖다가 진정시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67년 6월 총선에서 빚어진 부정선거 시비는 박정희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4.19 이후 최대 규모로 확산되자 정부는 여론을 급히 반전시켜야 했다.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이 망라된 민비언을 동백님 간첩단의 일부인 양 조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민비언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김형욱도 그의 회고록을 통해 민비언 사건은 동백님과 무관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1967년 11월 9일 동백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34명이 참석한 법정은 국내외 언론인들의 취재 경쟁 속에 입죄 여지가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응로와 윤희상은 해외에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자기 영토 안에서 사람을 납치해간 것은 주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동백님 관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인권 후진국 한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유럽 각지에서 벌어졌다.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수사로 빚어진 국제적 망신이었다. 그러나 이런 체포 과정의 불법성 문제는 당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납치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죠.
납치라는 것은 실제로 납치라는 겁니까? 그 독일 그러면 그게 독일의 뭐 수사기관 뭐 국민들 다 그 안에서 그야말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예. 그건 너무나 이면 역사가 참 담당 재판장도 모르는 역사가 많은 모양인데요. 난 그거는 그 당시엔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논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납치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정에서 반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위선 변호인들이 변호인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럴 거고.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건 한순환이도 그런 주장 안 했어요. 법정에서 그 체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오이문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그때 체포한 걸로 안 돼 있지.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온 다음에 구속했으니까. 지금 말이야, 영미법이라든가 미국법이라든가, 이거 보면은, 구속 자체가 절차 위법이 있으면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진술, 좋아하잖아요. 별게 없죠.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연행이 자의에 따른 임의동행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하고 7천만 마르크에 달하는 차관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대표라는 그거로서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내가 지금 기억나기는 그 사람이 명함을 찍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정부 대표다 해가지고. 수사 발표 난 직후에 독일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해왔고, 당시의 법정에 독일 서독이죠. 서독 정부에서 보낸 카메라맨이 텔레비전 카메라가 법정을 전부 촬영하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다. 동백님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항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지만 북한 노선에 따라 남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어떤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갔느냐, 간첩을 하러 갔느냐 하는 식으로는 판결문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문제는 판결문에는 단순히 가족 만나러 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거는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 소위 탈출,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가는 것을 이제 탈출이라고 하는데, 탈출을 했다는 그 점에 관해서 그것만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처벌 대상이니까. 국내법의 안목으로만 본다면 거기 왕래한 것은 적어도 형식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나 행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이 동서백님의 현지의 감각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지역에 간 것 자체가 이게 죄가 아니라 적어도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러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그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했느냐 모르게 했느냐에 대한 걸 분명히 가려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시면 다 탈출, 돌아왔으면 잠입, 또 돈 받았으면 전부 공작금 받은 걸로 해서 금품수수 이렇게 보는 검찰이나 법관의 어떤 법률 해석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간첩행위를 했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네. 그때 법에 이제 우선 뭐냐면 불법지역 내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령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 이런 것이다 보면 법에 걸리니까. 국가보안법하고 방공법. 그때는 방공법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걸리니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았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들을 갖다 간첩으로다가 몰아붙여가 그렇게 120~30명을 갖다 연루시켜서 그렇게 한국을 갖다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 아무리 그 두목인 윤희상 씨를 보더라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윤희상 씨가 간첩을 했으면 뭐를 간첩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반도 58년인가 57년인가 파리를 유학하고 그렇게 조그만 나가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를 알아요? 한국 국내 사정을. 간첩을 한다면은 그 국내 사정을 갖다가 알아갖고 국내 사정을 북한 사람들한테 자꾸 전해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이국만리에 앉아갖고 학생 신분으로서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간첩을 뭘 갖다 우리 극비 문서를 갖다가 또는 극비를 갖다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될수록 석방자가 늘어났다. 애초 발표된 194명의 간첩단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34명, 실형을 받은 사람은 19명에 불과했다. 그래도 여전히 당국은 이 사건을 동백님 간첩단이라 불렀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그 작품들이 자유세계를 돌아가요. 자유세계의 음악 청중들에게 소개될 때 제발 간첩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간첩의 작품이라는 명령을 쓰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다른 죄는 저한테 주셔도 간첩죄만은 깊이 그 작품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년 3월 31일 대법원 형사부의 최종심 확정. 윤이상은 징역 15년을, 이응노는 징역 3년을 받았고 사형도 2명 있었다. 그러나 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70년 12월 사형수 2명에 대한 사면을 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백님 관련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기 이전에 석방됐다. 예,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왜 이제 그러느냐 내가 항의를 하니까 김효우 왈 이 외교관계 때문에 서독과의 국교를 열어야 되겠는데 서독에서 그 사건에서 관련됐던 사람을 석방해주기 전에 독일에서 잡아간 사람들 석방해주기 전에 자기들 국교를 정하는 열 수 없다 그런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독에서 간 사람은 싹 내주고 다른 데서 가는 걸 잡아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풀어뿌리고 관계를 개선을 해라. 이래서 그게 사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판에서 직접 그 외부가 항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거꾸로 또 이 한국의 이 주권, 또 한국 그 사법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걸 재판 단계에서 반영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 과정에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판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뭐 형의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너무 그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좀 소홀히 대응되었다는 점에서는 뭐 별로 좋은 그건 아니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2번 다시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한국에서 요새 우리 집 애들 뭐 크리스마스라고 안 났을 텐데 우리 같은 애들도 보고 싶어.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나 싶으니까.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나들이 하다. 근데 요거는 정치를 잘하면 상관없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싸움을 할까? 학생들하고는 하나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들으면 다 옳은 말이 말이야. 헤어진 아들을 만나려다가 옥고를 치른 이응노 화백은 83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 북한을 방문해 마침내 아들과 상봉했다. 89년 1월 동백님 사건 후 처음으로 서울에 그의 작품이 전시되던 날,
그는 파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를 버린 조국에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윤희상은 성공한 예술가였다. 현존하는 세계 5대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손꼽혔고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주는 대공로 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윤희상의 인생은 적막했다. 평생 반한인사, 친북인사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다. 가깝던 친구들도 점차 그를 멀리했다. 그러나 윤희상은 숱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변함없이 그의 길을 걸었다. 범민련 해외본부장으로 제2야 통일운동에 앞장섰고 북한의 요청에 따라 평양에 윤희상 연구소를 내고 후학을 양성했다. 이 때문에 남한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죽기 한 해 전 마지막으로 고향 땅을 밟고 싶다던 윤희상의 간절한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그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는 민족의 아들로서 남도 북도 하나의 나라로서 내 조국으로 볼 때는 남의 외세로 인해서 깨지는 갈라지는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노력했는 평생을 그게 이바지하고 노력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할 겁니까?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는 그때는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그럼 항상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배합니다.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간첩이 다 자기는 민족 통일을 위한 통일전사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파된 간첩도. 그 민주전사라는, 통일전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없는 거지. 내가 언젠가 난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언제 되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을 가슴 안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40년 동안 외국에 추방대가 있는 생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반한인사다. 또 공장원이다. 친북인사다. 이러한 이름을 붙여놓으면 아무도 가깝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이승의 논쟁을 뒤로하고 95년 윤희상은 세상을 떴다. 베를린시의 가토우 특별묘역. 고향인 통영에서 포온 흙 한 줌과 함께 윤희상은 여기 잠들어 있다. 두두지가 그렇게 많이 흙을 파놓으면 어떻게 하면. 북한은 그의 유해를 모셔가겠다고 했지만 고향인 통영에 묻힐 수 없다면 차라리 베를린에 남겠다고 유언한 남편. 윤희상 씨는 죽어서도 남과 북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려 애썼다.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향도 못 가져오고 초도 못 가져오고 술도 못 가져왔어요. 동백림 사건이 터진 지 32년째. 윤희상은 여전히 죄인이다. 남과 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운명을 거역한 죄로 그의 유해는 이역만리 남의 땅에 묻혀있다. 잘 있어요. 나가냐 바람일 다시며 관자세.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의 묘비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분단 시대의 서글픈 망명길. 이제는 하나된 조국 땅에 편안히 잠들다.
세상의 저녁 여시사비 자신 정불성 불박시고 고무생 무슨 쌍김시 진보당을 멸성시키고 조보안을 상향에 보내는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40년이라도 어제일 같아요.